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오늘은 예너와 얘기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예너가 좀 약세로 가면서 우리 일본 여행도 많이 가시고 또 다양한 일본 관련되어 있는 상품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투자 상품 관련해서 예너가 약세로 갔기 때문에 향후에 예너가 강세로 반전되는 걸 기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예너 상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너 보험도 좀 많이 하신다고 하시고 또 예너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 국채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상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너 전망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당장 이렇게 예너 상품으로 가입하는 타이밍이 맞는 건지 만약에 지금이 아니면 언제 정도의 예너 상품 가입하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예너 상품도 한번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제가 분석해서 상품을 자세히 분석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최근 1년간 예너와 대비 원화 차트인데 보시면은 5월 초에 10 정도 하던 게 지금 9까지 떨어졌죠. 거의 거의 한 두 달 사이에 거의 10% 이상 원화 대비 예너가 절하가 되었죠. 그래서 yen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여기 최근 한 두 달 사이 한 10% 정도 예너가 원화 대비 하락했는데, 좀 장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한 5년 차를 보면은, 와우, 더 빠졌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때 예너가 10일 정도, 그러니까, 예너 대비 원화가 한 10일 정도 했던 것들 지금 9까지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원화 대비 예너를 볼 때 투자 기간을 한 2년 정도 호흡을 늘려본다고 하면은 거의 한 20% 이상 하락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면 이 정도면 예너와 투자 기회, 원화 대비 예너가 너무 빠졌으니까 투자 기회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투자라는 게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싸다고 해서 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예너가 왜 이렇게 원화 대비 예너가 이렇게 약세로 갔는지 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원화 대비 예너의 움직임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되는지 여러분 정확히 좀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원화 대비 예너가 약세로 간다고 판단해서 들어가시면 나중에 좀 생각만큼 수익이 안 나서 조금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옌의 어떤 환율 메커니즘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원옌은 저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옌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크로스 레이트 교차 통화를 계산해야 돼요. 지금 이제 도표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원화 대비 예너가 어떻더라, 예너 대비 원화가 어떻더라 이거 하고 또 한국인들이 일본을 투자할 때는 요 두 가지 환율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환율은 직접적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환율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달러를 축으로 해서 움직여요. 즉 달러 대비 원화의 움직임과 달러 대비 예너의 움직임의 그 합성의 결과물로 원화 대비 예너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향후에 원화 대비 예너의 전망을 하려고 하면은 달러 대비 예너의 움직임과 달러 대비 원화의 움직임 이 두 가지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원화 대비 예너 움직임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거를 좀 얘기를 할 때 좀 중요한 이제 그 크로스 레이트의 축이 뭐냐면은 달러 대비 예너가 중요해요. 달러 대비 예너. 그래서 달러 대비 예너가 지난 최근 동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달러 대비 예너인데 보통 제가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환율을 읽으실 때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아서 계시는데 제가 팁 드릴게요. 환율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여기 표시 통화에 앞에 통화로 뒤에 통화를 읽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US 달러, 제페니즈 엔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에 통화 기준으로 즉 1달러에 예너를 몇 개를 바꿀 수 있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러 대비 예너인데 볼게요. 금년 초만 하더라도 1달러에 130엔이었잖아요. 즉 1달러를 가지고 130엔만큼을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에 144엔이란 뜻은 1달러를 가지고 지금은 무려 144엔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말이죠? 달러 대비 예너가 굉장히 약세로 갔다는 얘기고 반대로 예너와 대비 달러가 강세로 갔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요거 이해하시죠? 모든 통화는 읽는 방정식 어떻게 된다? 앞에 걸로 뒤에 거를 교환 가치로 해석하면은 환율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어쨌건 간에 지금 최근 금년 들어서 1달러에 130엔 하던 게 1달러에 144엔까지 했으니까 거의 10% 이상 하락을 했죠. 이렇게 최근에 달러 대비 엔화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더 길게 볼게요. 한 5년치를 볼게요. 5년치를 보면 와우! 대박인데요? 21년 이전에는 1달러의 엔이 110엔 했어요. 110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4엔 했으니까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30% 이상 달러 대비 엔화가 하락을 했네요. 그죠? 그러면 엔화가 달러 대비 하락했는지 좀 원인 정확히 먼저 아셔야 우리가 엔 투자를 할 때 향후의 방향성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엔화가 그동안 왜 이렇게 약세로 갔는지를 좀 이제 그 비밀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1년간에 1년은 아니네요. 22년 1월 달부터니까 한 1년 반 정도의 달러 대비 엔화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달러 대비 엔화 움직임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한 120엔 언더에 있다가 어떻게요? 작년 한 9월 10월 달에도 지금 정도 수준으로 150엔 근처까지 약세로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금년 초에 130엔 왔다가 지금 다시 145엔 정도 올라왔잖아요. 즉 뭐냐면은 작년 하반기에도 지금 정도의 그러니까 한 140엔 중후반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때 일본이 뭘 했냐면은 일본이 환율이 너무 약세로 가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을 개입해요. 즉 환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달러 대 위엔화가 일정 부분 리바운드를 했죠. 즉 150 근처 갔던 게 130까지 되돌려 놓았어요. 즉 어떻게 이렇게 엔화 강세로 갔다? 일본 BOJ가 외환시장을 개입을 해서 돌려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외환시장 개입했던 게 결국은 지금 와서는 도로함이 타불이 돼버렸어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됐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노미널 이펙티브 환율이라고 하는데 저희 그 마생투 하시면은요 그냥 경제 공부 자동으로 되십니다. 여러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노미널 이펙티브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환율이라는 거는 달러 대비 엔화, 달러 대비 원화 이렇게 1대1로 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렇게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노미널 이펙티브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본이 교역 상대국이 있을 거잖아요. 한국도 거래하고 미국도 거래하고 뭐 중국도 거래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에 그 거래 무역 비중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50%, 뭐 미국 30% 거래하고 한국도 한 20% 거래하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교역 파트너 국가들을 전체를 통화 바스켓으로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서 일본 돈과 이 가치를 비교하는 게 이렇게 노미널 이펙티브 환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히 같이 가요. 이게 아래로 갈수록 이 숫자가 아래로 갈수록 일본 통화가 교역 대상국들 대비보다도 환율이 약세로 간다는 뜻입니다. 아니다 할까 그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일본이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교역 대상국 환율보다도 이렇게 다시 일정 부분 회복했다가 다시 이렇게 꽂혔죠. 그죠? 아무튼 간에 이게 달러 대비해서 이렇게 약세로 간 것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 파트너 대비해서도 이렇게 약세로 갔더라.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BOJ가 개입해서 일시적으로 돌려놓았는데 다시 이게 금년 들어와서 다시 원대 복귀를 했더라. 요거까지 이해를 하실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일본 얘기할 때 가장 앞으로 많이 얘기할 게 YCC를 얘기해요. YCC. 지금 일본 시장이 랠리 가고 있죠. 그리고 일본 통화가 굉장히 약세로 가고 있잖아.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YCC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따라서 여러분들 YCC 꼭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YCC는 뭐의 에크로네임? 뭐의 그 의미냐면은
Y는 yield, C curve, C control. 금리 곡선을 컨트롤하는 정책을 YCC라고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채를 계속 매입을 해서 금리가 안 올라가게 붙잡아 놓는 거죠. 국채를 계속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채 매입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금리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YCC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작년 한 해를 본다고 했을 때 앞에 요 그림하고 같이 볼게요. 작년 중반에 그러면 외환시장 개입을 이렇게 했는데 일시적으로 환율을 다 강세로 돌려놨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다시 약세로 갔을까라는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방금 여기 적어놨어요.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율의 안정. 환율 안정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BOJ가 개입을 했고, 또 하나 일본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YCC를 통해서 금리를 못 올라가게 붙잡아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상충을 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은 YCC를 한다는 거는 일본 정부가 국채를 계속 사들인다는 얘기고, 국채를 사들인다는 거는 사들인 것만큼 그 돈이 시중에 풀리는 거잖아요. 즉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는 효과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 차트가 뭐냐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계속 매입을 통해서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걸 보여준 자료이고요. 반면에 외환시장을 개입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본 정부 입장에서 외환시장을 개입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에 외환시장 개입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유동성을 이렇게 줄이는 효과였는데, 이렇게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줄이는 효과가 결국은 일시적으로는 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YCC로 인한 유동성 공급에 택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설령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다시 작년 중반 정도의 사상 최저 수준의 달러 대비 엔화 그 수준으로 가는데,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이 다시 외환시장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달러 대비 엔화 강세를 만들 수 있겠지만은 YCC가 있는 한 추세적으로 방향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엔화 약세로 가는 게 결국은 YCC가 원인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럼 왜 YCC가 엔화 약세의 원인이죠?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YCC는 크게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엔화 약세를 유발하게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유동성을 계속 풀는 거잖아요. 반면에 미 연준은 어떤 거죠? 미 연준은 QT를 통해서 유동성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BOJ와 FRB가 방향이 반대잖아요. 정리를 하면은 일본은 유동성을 확대를 하고 있고 미국은 유동성을 줄이고 있어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적은 달러는 강세고 많은 엔화는 약세로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YCC를 하기 때문에 일본의 시장 금리가 계속 붙잡혀 있잖아요. 반면 미국은 지금 우리가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양국 간의 금리가 벌어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나라 통화는 강세로 가고 금리가 낮은 나라 통화는 약세로 가죠. 그 얘기입니다. 방금 했던 얘기를 옆에 도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금년 중반 들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대적으로 연준 대비해서 BOJ의 국채 뭐죠?
보유 물량이 계속 커지고 있죠. 국채 보유 물량이 커지고 있다는 거는 국채를 보유하는 것만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해서 일본이 유동성을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공급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대비, 그러니까 일본 대비해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의 금리 갭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금리 갭이 한 1% 내외였는데 최근에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즉, 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건 일본 대비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금리 올라갔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예노화가 작년 요맘때만 해도 110인인데 이렇게 140까지 올라간 이유가 방금 두 가지 했던 얘기들. 첫 번째는 일본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 미국의 금리가 일본보다 금리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 결과로 일본의 달러 대비 엔이 계속 이렇게 110엔에 하던 게 140까지 올라가서 엔화 약세로 유발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BOJ와 연준 얘기할게요. 먼저, BOJ는 지금 뭘 하고 있죠? YCC를 하고 있습니다. YCC. 그죠? YCC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YCC를 하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센트럴뱅크,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계속 사들여서 금리가 안 올라가게 붙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앙은행이 국채 보유 물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고, 국채 보유 물량을 한다는 건 결국은 QE를 하는 효과죠. 즉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엔화가 약세로 가는 국면이고, 반면 연준은 지금 YCC 안 하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계속 줄이고 있죠. 연준 대차표를 줄인다는 거는 국채를 계속 매각을 해서 유동성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QT고 그게 유동성 축소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이 방향이 반대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YCC라는 방식을 통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고, 미국은 어떻게 해요? 긴축을 통해서 이렇게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이죠. 따라서 유동성이 흘러넘치는 통화는 약세로 가고 유동성이 적은 통화가 강세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달러 대비, 그러니까 엔화 약세, 달러 강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갖고 얘기야. 방금 얘기는 유동성 얘기했고 지금 금리 얘기죠. 뭐냐? BOJ는 YCC를 통해서 일본의 시장 금리를 계속 붙잡아 놓고 있잖아요. 반면에 연준은 긴축을 통해서 단기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서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붙잡혀 있는데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한번 도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지난 2년간의 일본과 미국과 10년 국채 금리와 금리 차이와 달러 대비 엔화 움직임인데 보면은 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1년 6월 달에 10년 국채 금리가 0.05%였는데 그 당시에 미국 국채 금리가 1.54였어요. 그래서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어떻게 돼요? 1.49였죠. 이때 달러당 엔이 110엔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6월 달에 0.26이니까 조금 올랐죠. 반면 미국 국채 금리 2.92. 그래서 금리 차가 2.69로 확대가 되죠. 반면 금년 6월 말 볼까요?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 이제 0.38이에요. 반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3.85. 오늘 촬영일자로 4% 찍었거든요. 그러면 금리 차가 이제 3.5가 넘죠. 정리를 하면은 지난 2년 동안의 금리 차가 1.49, 작년에 1.7, 지금 3.5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일본 엔화의 방향도 110, 134, 144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즉 금리 차가 확대가 될수록 엔화가 약세로 갔다는 거를 확인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그러고 요거를 그냥 지난 한 1년 반 동안을 그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여기 점이 이제 출발점이고 현재 여기가 금년 말점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금리 수준과 금년 말 금리 수준과 요거는 현재 금리 수준인데 거의 제자리예요. 거의 제자리입니다. 정책 금리가. 반면에 미국 볼까요? 미국 USA 여기 있네요.
1년 전에 여기였는데 쭉 올라가서 무려 정책 금리가 무려 5% 이상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나가 약세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나가 달러 대비 예나 약세로 갔던 요인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앞으로 언제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나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갈 거냐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BOJ가 YCC를 포기를 하면은 예나가 강세로 갈 겁니다. 달러 대비 예나 강세의 가장 키 이유는 일본이 YCC를 포기하면 된다. 두 번째로 만약 일본이 YCC를 포기하지 않으면 달러 대비 예나 강세로 갈 가능성 없습니까? 아니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반대편에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긴축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끝내고 이제 완화 쪽으로 돌아서면은 그때 또 달러 대비 예나가 강세로 돌아갈 여지가 있죠. 따라서 정리를 해볼게요. 달러 대비 예나 강세로 가기에는 컨디션 두 가지다. 하나는 일본 BOJ가 YCC를 포기하거나 두 번째 미 연준이 정책의 스탠스를 바꾸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되고 만약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되면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제가 아마 지금 투자자분들 가장 원하는 게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돼? 이 두 가지 모두 다 BOJ, YCC가 두세 달 안에 포기될까?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고 미 연준이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연준이 금리 인하 언제부터 될지. 그죠? 즉 단기적으로 잘못 들어가시면은요. 예나 더 많이 손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일본 YCC 포기하게 될 것이고 미 연준 스탠스가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예나 투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금융기관들이 예나 관련된 상품을 추천을 드릴 텐데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